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순천대학교 서울병원 비뇨기과에 근무하는 김전입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뇨기과 전공한 사람이 갑자기 이제 포스트 코로나의 의료 변화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고 하셔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우연한 기회에 좋은 기회가 돼서 코로나가 초반에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갔을 때 책을 준비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책이 좀 많이 팔려서 인쇄도 많이 받긴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의료 변화는 우리가 이제 뉴 노멀 시대라고 하는데요. 뉴 노멀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실제로 이제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이해관계자는 사회, 협력업체, 투자자, 고객, 종업원인데요. 이거를 의료에 적용하면 똑같이 사회, 병원, 그리고 투자자는 학교, 기업, 지역회사, 정부, 고객은 환자, 종업원은 의료인이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정통적인 그런 의료의 이해관계자 역할이고요. 현재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이런 이제 이해관계자의 역할론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고령화 사회 또는 초고령화 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자와 의료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질환 치료와 공공복지가 중요시 되었던 것이 지금은 비용 효과적 치료, 공공복지, 그리고 개인 삶의 질 개선 및 건강 수명 유지가 중요한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비드-19와 전후를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코비드-19가 나오기 전에도 의료에서의 이런 감염성 질환 외에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란셋에 보면은 1년에 한 번씩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로 GBD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후진 국가 또는 이제 저개발 국가와 선진 국가의 의료 격차, 의료 형평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런 연구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바꿀 수 없는 소셜 이코노믹 스테투스에 의해서 환자의 삶의 질과 모탈리티, 사망률이 달라진다는 것이 많이 보고가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비드-19가 나온 이후로 이러한 그 의료 재화나 재원은 정해져 있는데 코비드-19로 인해서 더 많은 부담감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중요시 되어 있던 이런 만성질환,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중요성이 사라졌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이중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 경제적 부담 증가가 더 증가함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비용 효과적 치료를 해야 되고 환자 삶의 개선과 건강 수명 증가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 강의는 비용 효과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내용이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문헌 고찰, 빅데이터 분석, 공공 데이터 모델 개발, 인공지능, CDSS 원격 진료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마 이제 이 CDSS 그리고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이라는 거에서 나중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 현실, 그리고 잠깐 이제 현재 많이 나오고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툴과 플랫폼 사업들을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요. CDSS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CDS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의료 체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방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을 보시면 이건 제가 시어 데이터로 분석을 한 건데 미국도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0대, 70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30대, 40대는 정체가 되어 있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심평원 데이터 인구조사 데이터만 제가 통계청에서 가져와서 분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60, 70대는 빠르게 더 빨리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 30, 40대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가고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가암 등록 자료에서도 그 노인의 암에 대한 처치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의 고령 인구에서 거의 26%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병률 자체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률 외에도 유병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의료 비용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의 의료 비용 부담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암은 대표적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감염성 질환의 큰 축입니다. 비감염성 질환 중에 암 외에도 사실은 이제 심혈관 질환, 당뇨, 치매 이런 질환들도 있는데요. 그런 질환들은 당연히 이제 노인성 질환이라서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하지만 암 또한 발생률 또한 유병률이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사실입니다. 참고로 발생률과 유병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질환은 암은 이제 전립선 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제 가장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은 이제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어떻게 적용할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클리니컬 다큐멘트나 라이프로그, EMI 데이터가 메디컬 이미지를 적용함으로써 결국에는 의사가 어떤 이제 진료를 보는데 도움을 받고 또 환자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데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CDSS라는 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적용한 플랫폼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의 이제 헬스킷 사업과 삼성전자의 건강관리 플랫폼 사업이 있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플랫폼 사업들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런 이제 데이터 산업은 크게 플랫폼 산업, 툴 산업,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융합되어 있는 사업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가천대에서도 이제 소개했었던 IBM의 진단보조 인공지능 이제 플랫폼 사업인 왓슨도 있었고요. 네, 뷰노라는 이제 국내 산업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시그나라는 보험회사에서 건강 질환 관리를 다 예측해주고 관리해주는 이제 플랫폼 사업이 현재도 하고 있고, 누미라는 국내의 그 벤처 기업도 있습니다. 툴로는 23andMe라고 유전체 기반 신약 개발 사업이 있고, 또 마크로젠이라는 이제 유전체 기반 신약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B2C 사업으로 파운데이션 메디슨 그리고 사이프롬 같은 이제 기업체가 있었고요. 또 B2B 사업으로 메디데이터와 스탠다임 같은 이제 사업들이 있습니다. 융합형을 보시면 이런 이제 머신러닝 기반의 조기 진단 시스템을 할 수 있는 이제 해외 시스템이 있고, 국내에는 삼성 메디슨에서 이제 유방암 진단을 하는 이제 플랫폼과 툴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이 적용되기 전에 데이터의 이제 표준화가 중요한데요. 일단 빅데이터의 종류를 보시면 이런 이제 유전체 데이터, 의료 임상 데이터, 그리고 생활 습관 데이터, 환경 데이터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이제 병원에 속해 있고, 일부는 굉장히 민감한 데이터인데, 기본적으로 의사법상 환자의 데이터는 이제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 산업이 성장하는데 큰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 사용할 것인가? 대학, 병원, 연구기관, 제약기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이 있고, 사실은 이런 지원 플레이어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 사업을 플랫폼 사업을 한다 그러면 데이터 저장 처리 서비스가 중요하고, 쉽게 말씀 이제 클라우딩이 중요한데, 국내에 이제 클라우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애플이나 구글, IBM 등을 많이 이제 이용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에서 뭘 하고 싶냐 하면 이제 질병 진단 예측 또는 질병 치료, 건강 관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묶으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거는 그 환자의 맞춤형, 최적화, 비용 효과적인 치료를 하고 싶어서 이런 이제 데이터 산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빅데이터 산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와 암센터, 심평원과 공단 데이터를 통합해서 랜덤 키를 발생해서 실제로 연구 승인을 받으면은 연구자에게 요청해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건강 플랫폼, 시범적 건강 플랫폼 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병원의 이제 대표적인 구축 현황을 간단히 보시면 이제 아산병원에서 이런 헬스 이노베이션 빅데이터 센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큰 병원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이터 저장 처리 기술, 의료정보 데이터의
보호 문제 때문에 많이 활성화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데이터 산업도 그렇고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은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입니다. CDSS를 하고 싶었는데요. 이 CDSS라는 것은 의사 주도의 의료 행위가 진행되고 이런 이제 과거 관례를 극복하고 환자와 의사의 충분히 의사 교환을 통해서 의료 행위를 결정하는 체계이죠. 국내는 의료 공급이 민간 주도로 되기 때문에 EMR 등의 이제 통합화나 표준화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이후에 통계청 데이터 연계돼서 그런 이제 분석이 가능하다 하여도 실제로 맞춤형 사망률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의료 행위는 불확실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다 하더라도 똑같은 환자를 의사한테 가면은 의사마다 치료하는 방법이나 진단이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그 아웃컴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러한 프로세싱이 다르다는 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다른 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식의 순환과 환원이 수반돼야 된다는 이제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CDSS를 한다면 이런 과정이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CDSS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많은 병원들도 사실은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건 일부의 툴 사업을 통해서건 CDS를 하고 싶어 하지만은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제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먼저 현재 존재하는 최신의 가이드라인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라인은 실시간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은 작년에 나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도 작년에 나온 최신의 중요한 논문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CDSS 체계가 되어야 되고요. 서포팅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원 간 데이터가 공유되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문제죠. 또한 파일럿 CDS 모델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고 정부 개입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중심 주도의 센트럴 네트워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영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했었거든요. 그 NHS 시스템을 통해서 CDSS를 만들려고 했다가 실패했을 때 가장 큰 교훈은 정부 주도의 센트럴 네트워크가 더 체계적이고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DS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CDSS를 알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지식의 레벨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지식의 레벨 수준을 교과서, 텍스트북 에비던스로만 알고 있냐,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에비던스로만 알고 있냐, 아니면 리센트 아티클 에비던스로 알고 있냐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북은 5년, 길게는 10년 만에 바뀌는 거라서 최신의 지식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체계적 고찰과 메타 분석 등을 반영돼서 만들어지지만은 정량적 결과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나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도 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이 적게는 1년, 2년이 걸리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 동안 생기는 최신의 중요한 논문들, 예를 들어서 근데 페이스 3에서 란셋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가 나오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되는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당연히 숙지를 해야 되고 가장 최근에 나온 굉장히 플래티넘 아티클은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티클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되어야 환자한테 최적화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통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의사들이 이걸 다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이 과정을 환자 보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걸 서포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제호 환자분인데 전립선암이고 76세 남자고 T3A고 엔젤 M0인데 실제로 NCCN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이런 환자는 하이스 리스크이기 때문에 라디칼 프로스텍토미를 하고
부가적인 방사선 치료를 하든지 호르몬 치료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1, 2년 동안에 가장 핫 이슈는 뭐였냐면 이런 호르몬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심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이런 이제 합병증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나와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이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환자는 ADT 호르몬 치료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방사선 치료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만 하고 이제 경과관찰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과정을 저희가 논문에 다 찾고 환자한테 보여주고 할 게 아니고 의사가 볼 수 있는, 그리고 환자가 볼 수 있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건 탭이건 유저 익스피리언스 UX가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논문이나 이런 거를 지식을 정리해서 걸러주는 과정이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면 굉장히 아이디어란 CDSS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DSS가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굉장히 의료의 가장 중요한 핫 키워드가 될 거라는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의료 체계 변화가 가능성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핫한 키워드는 이제 원격 진료이고, 그 다음에 의료 전달 체계 변화이고, 고령화 사회의 준비입니다.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핫 키워드입니다. 원격 의료는 한시적으로 내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마 제한적으로만 다시 허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결국은 앞에서 이제 김철중 기사님이 일본 의료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 의료를 굉장히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제도부터 대만과 우리나라는 거의 일본 걸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해도 되시기 때문에 일본 의료 제도를 많이 모방하고 따라가고, 일본에서 먼저 하면은 그거를 교훈을 얻고 개선해서 고치든지 그렇게 적용을 하는 패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미 원격 의료를 수가를 받고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의료 등도 그렇고 더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CDSS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가 우리나라 환자들이 특히 더 그런데요, 질환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질환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리고 정부나 의료기관 준비는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 의료인이 쉽게 알 수 있게 질환에 대한 지식 업데이트를 누가 해줄 것인가, 이 세 가지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환경의 중심에서 보면은 키워드에 따라서 의료 체계 변화는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질환 중심이 될 것인가, 공공의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취약계층이 중심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환자 맞춤형 치료가 될 것인가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의록을 보시면 그거에 따른 세부 목표를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료 변화에 앞서서 문제의식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환자가 의료 체계가 아무리 변해도 환자가 비이성적인 의료 행위를 하고 질환에 대해서나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한다면은 의료 체계가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적으로 환자 교육을 앞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접근성 체계를 바꾸는 근거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정확히 노출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접근성 체계를 바꾸려는 근거에 대해서 실제로 연구한 바가 거의 없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체 인구당 의사의 밀도, 또 전문의 밀도를 계산을 해서 특정 질환의 사망률과 연관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그런 연구를 시행한 예가 없는데, 다른 나라와 그런 이제 절대적인 수치만 비교해서 바꾸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미국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접근과 그리고 의료 접근의 체계가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외국은 중간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큰 도시에 있기 때문에 다 외곽에 살잖아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것을 센트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또 암 수술, 특히나 이제 전립선 암도 마찬가지고요.
암 수술이 하기 위해서 이런 미국도 환자 간 이동, 환자의 지역 간 이동, 센트럴라이제이션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이 등장하면서 이런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조차도 그리고 의사들조차도 그리고 병원간에서도 로봇이 어느 정도의 의료 기술의 표준화를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동이 많이 없어진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환자 간 이동을 분석한 연구는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그런 연구가 굉장히 많아서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 자료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전립선 암 환자의 이동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골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서울권에서 서울권으로 오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센트럴라이제이션 의료 접근성 개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에 의료 접근성을 다른 나라의 기준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더 논리가 약한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로봇이 들어온 이후에도 여전히 환자의 이동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분석을 해보면 로봇 때문에 서울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로봇이 등장한 이후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센트럴라이제이션이 디센트럴라이제이션으로 되고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정반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자분들은 질환을 대할 때, 병원을 대할 때 조금은 이제 비이성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정부에서 나중에 의료 접근 체계를 바꾸려 한다면은 굉장히 생각해야 될 주요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얼마나 이제 비이성적인 접근을 하는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제 제가 분석한 데이터인데 한동안 이제 저희 비뇨기과 전공의가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한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관심도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미국은 이제 실제로 사회적 관심도가 비뇨기과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이유였는지 한국은 비뇨기과 관심도가 갑자기 훅 떨어집니다. 그게 이제 2010년도부터인데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이제 비이성적 접근을 한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특히 우리나라 환자는 질환에 대해서 감정적인 접근을 한다는 게 키 메시지고요.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찾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부재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알려주고 의욕을 돋궈주고 이런 이제 의료의 교육에 대한 공공재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포털의 역할도 없는 게 현실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수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시간당 너무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악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1, 2, 3번이 없어도 외국처럼 환자를 적게 보고 수익이 보장되고 그러면은 1, 2, 3번 역할을 의사가 다 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환자를 보기 때문에 1, 2, 3번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외국은 하루에 환자 20명 봅니다. 20명 봐도 1, 2, 3번이 없다고 굉장히 컴플레인 합니다. 예를 보여드릴게요. 옆에는 자마나 NGM도 이제 의사가 에세이 수필 같은 걸 쓰면 받아줍니다. 그래서 수잔 코벤이라는 이제 내과 의사가 소아내과 의사가 글을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The Doctor's New Dilemma라고 올렸습니다. 닥터스 딜레마라는 거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버나드 쇼가 옛날에 이제 결핵약이 굉장히 적었을 때 누구를 살릴 것인가 해서 자기가 그런 선택을 누굴 먼저 우선순위가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하는 걸 이제 딜레마라고 해서 이제 희곡으로 이제 남겼었는데 그걸 똑같이 정리해서 뉴 딜레마라고 했습니다. 뉴 딜레마라고 한 이유는 환자의 얘기를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가. 들어주자니 자기가 너무 힘들고 그 다음 환자를 보기가 힘들고 안 들어주자니 환자가 약간 삐지는 것 같고 자기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글을 써서 한때 잠깐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외국 의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이렇게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1, 2, 3번까지 하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1, 2, 3번의 문제를 도움을 받고 환자를 조금 더 적게 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자꾸 제가 비뇨기과라서 비뇨기과 얘기하면서 죄송한데요. 비뇨기과의 전체 의사 분포도입니다. 10만 명당. 보통 보면 이제 6명 이상인 데에는 거의 없고요. 보통 이제 없는 데도 있습니다. 50세 이하 분포도를 보면 더 적죠. 미국은 이 분포도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도 큰 땅덩어리에서도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몇십 년 동안 전문의 수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양산 숫자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사망률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를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것도 제가 이제 우리나라 비뇨기과 전문의 밀도를 분석한 겁니다. 2006년도와 10년도 엄청 많아졌죠. 그리고 모든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도와 11년도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많아졌는데 문제는 외국과 비교해서 없는 데가 없어요. 전문의건 일반 의사건 밀도가 빵인 데가 없습니다. 접근성의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게 빵이고 소수고 이런 지역별 차이가 있는 나라에서나 적용을 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빵인 아예 밀도가 제로인 지역이 구역이 없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똑같이 외국의 예를 적용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미국도 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접근성 체계를 바꾸는 게 근거가 있는 건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될까요? 그래서 의사를 과잉으로 대면은 사실은 안타까운 문제지만 갑상선암이 증가해서 이런 중요하지 않은 갑상선을 암을 발견한다, 이런 이제 국내 자성적인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건 이제 제가 분석한 건데, 전립선암의 지역별 차이가 그럼 국내에서 전문의 밀도 차이가 암 사망률과 관련이 있냐? 근데 전혀 없습니다. 아예 방향성도 차이가 나는 방향으로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연구는 있는지 찾아봤는데 다른 과 연구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전문의 밀도 아니면 일반인 밀도와 어떤 질환의 진행률, 사망률 연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으면서 이런 이제 접근성 체계를 바꾸는 거를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근거가 없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코비드19에 이런 이제 커뮤니커블 디지즈, 그러니까 이런 감염성 질환이 중요성이 엄청 다시 제기됐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NCD 만성 질환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의료 비용 부담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의료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의 1차 의료의 접근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환자 질환에 대한 이성적 접근 필요 및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변하는 의료 접근성 체계 및 의료제도 개선에 우리가 이제 공적인 목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런 공적인 목적이 아니라면은 바꾸는데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또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대학병원에 좀 국한된 얘기인데,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보다 더 이런 이제 연구나 지식 업데이트나 공유에 더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